세 분의 이야기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이 러시아군 장비로 무장한 북한군 병사 7천여 명이요.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배치됐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밝혔습니다. 임의원님. 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 말로는 현재 이 북한군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우크라이나군은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그럼 우크라이나군이 탐지하고 있는 북한군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제 생각에는 브란스크하고 오룰 지역, 그러니까 쿠르스크 일대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일대에서 북한군의 2,000명 이상의 병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지역 일대 어딘가에 주둔지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는 곳 후방에 보면 수두자 후방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의 일개 포병 여단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 자주포들의 사거리를 볼 때 한 40km 정도 나가거든요. 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그 40km 나가는 자주포 사거리 외곽 지역에 아마도 지금 북한군의 주둔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네. 브란스크, 오룰 지역이 아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금 더 전진 배치되면 쿠르스크 지역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지역의 특징을 한번 설명을 해주면 어떤 좀 특징들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크라이나군의 화력, 예. 포병 화력 사거리 밖에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떨어지지도 않은 지역이고 군사작전을 하려면은 집결지를 점령을 해야 됩니다. 집결지를 점령하는 행동을 하기 전까지 주둔하는 곳이 바로 주둔지거든요. 집결지는 통상 전선으로부터 10km 이내 지역에 점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특수 장비들도 분배받고 네. 돌파전을 할 거면은 돌파전에 관련된 장비들을 받는 거죠.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브란스크 또는 오룰 지역이 아마도 북한군이 주둔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군이 현재 보니까 야간 투시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지급받았다. 그래서 훈련 중이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지급받은 장비를 보면 야간 투시경, 열화상 카메라, 뭐 분광 조준기, 쌍안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박사님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훈련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제 저런 것들은 이제 특히 야간 전투에 예. 특화된 것들이고요. 근데 저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얘기한 북한군 무장이거든요. 네. 그럼 소총, 60mm 박격포, 그다음에 RPG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모두 휴대용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손으로 예. 들고 다니고 박격포탄도 배낭에 넣고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말이 맞다면 확실히 폭풍군단의 경보병 여단이 간 것 같고 그렇군요. 그렇다면 예. 중화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과연 저 정도 전력으로 이 전투에 승리했는 우크라이나 군에 정면적으로 네.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화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립된 제대로서는 전투하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중화기 지원을 받거나 장갑차나 탱크 지원이 없다 그러면은 네. 저 정도의 전투력으로는 정면 대결은 거의 불가능한 전투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양상일지는. 경보병 여단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신 건데 근데 보면은 야간 투시경이 있어요. 야간 투시경 같은 경우는 경보병도 전선에서 쓰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주로 예. 이 경보병 여단 폭풍군단은 산악 행군을 통해서 후방으로 침투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야간 행군이 상당히 중요하고 야간 전투에 특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보병 여단 전체가 저런 장비로 무장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폭풍군단의 11군단의 경보병 여단의 정예병들은 장비할 수 있는 장비들이에요. 그리고 그 무장 수준을 봤을 때는 러시아가 지급한 게 아니고 네. 본인들이 쓰던 무장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가지고 간 거군요. 예. 그래서 계속 저희가 폭풍군단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 폭풍군단 출신을 한번 모셨습니다. 네, 저희 이용길 씨가 나와 계신데 폭풍군단 출신이셔서 저희가 관련해서 바로 퀴즈를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퀴즈부터 맞춰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인데요. 네, 한번 퀴즈를 내주시죠. 예, 북한 그 폭풍군단은 예. 암살도 많이 하게 되어 있는 부대입니다. 기습 침투. 암살 훈련을 많이 하는군요. 예. 근데 폭풍군단이 땡땡땡으로 암살 훈련을 한다. 땡땡땡으로 훈련을 한다. 뭐 멧돼지 이런 거 아닙니까? 멧돼지를 대상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사님 답을? 멧돼지는 도살이죠. 아 그렇네요. 네, 도살이죠. 글쎄 한국군? 근데 한국군 장교 정도 돼야 암살인데 잘 모르겠네요. 예. 정답이 뭡니까?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예. 아니 처음에 왔을 때 이런 퀴즈를 내니까 학생들은 북한이 워낙 개고기를 잘 먹는다고 당고기라고 해가지고 개 이러더라고요. 아, 예. 아니 개는 그 양반이지. 네. 북한은 이게 정치범 죄수들을 가지고 예,
정치범을 네, 대상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죄수들인데 정치범이라면 말 그대로 이렇게 북한 체제에 반대해서 자유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예. 얘기하다가 잡혀들어간 좀 억울한 사람들이긴 한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직접 암살, 죽이는 훈련하는 거죠. 그래요. 실제로 보셨나요? 어떻게 훈련이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저희가 이게 그 영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마다. 예, 그러면 그 영상도 보여주고 실제 그렇게 훈련했던 영상들 다 보여주거든요. 일종의 교육 영상 같은 교육 영상이요. 거요. 그러니까 추호에 암살할 때 추호에 그 팀이 없어야 된다. 네. 예, 이렇게. 그럼 저 정도로 사실상 암살에 있어서도 고강도의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이 야간 훈련 정도는 어느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처음에 저 평야에서 산악 지역이라든가 침투 부대인데 소부대 부대인데 저기 평야에서 저거 다 죽을 텐데 땅 파지 않는 네. 한 땅굴 워낙 잘 파니까 그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중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분명 야간으로 그 뭐 철교가 다리나 끊겼다든가 하면 네. 뭐 저 기습하려고 할 때 수중으로 침투하는 훈련이라든가 네. 아니면 일단 경보병이면 빠른 게 침투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훈련하고 있지 않을까. 야간. 수중 훈련이라고 하면 어떤 훈련을 말씀하십니까? 뭐 고무 뭐 경기부양장 네, 같은 네. 예, 공부양장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일단 뭐 수영이라든가 예. 일단 야간 수중 침투해가지고 기습한다 이런 걸. 네. 폭풍군단 출신이시니까 실제로 그 계셨을 때는 어떤 훈련을 좀 받았는지도 궁금해요. 예, 일단 뭐 저는 행정병이기도 하지만 예. 전투원들 훈련을 어떻게 보면 지도하는 분을 모시고 다니니까 그렇군요. 예. 훈련을 보면 일단 기본이 산악행군이고요. 예. 그리고 뭐 신병훈련 1년 끝나면 전투원들만 따로 500명을 뽑습니다. 예. 한 예단에 3,000명에서 500명을 뽑아서 뭐 뭐 TV에나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실제 뭐 얼음물에 들어가서 네. 뭐 나무 통나무 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이따 전투원 같은 경우는 보면 다리에 못자국이 다 나 있습니다. 네. 이게 나무에다 못을 박아놓고 못을 발로 차서 이렇게 들이미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 훈련하니까 이게 만약 육박전이라든가 시가전 펼칠 때 네. 적과 조우하게 됐을 때 무기 없이 붙었을 때 적에게 맞아서 쓰러지지 않게끔 하는 이런 훈련이라고. 뭐 이렇게 정치범을 상대로 암살 훈련부터 시작해서 수중 훈련, 뭐 고된 훈련들을 다 받고는 있지만 그런데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을 거라고 남다르게 우려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잖아요. 예, 일단은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산악 지형 자체가. 지형 자체에서 북한이라든가 한국군 우리가 침투할 때도 네. 다 산악입니다. 예. 여기 항구 와서 보니까 그게 골프장이더라고요. 이 공터가 산에 이렇게 공터가 많냐 했는데 그쪽에 낙하해서 빠르게 자전거로 침투해서 예. 적 부대 들어가서 그냥 폭파하고 그리고 거점 확보하고 비행장 할주로 이런 거 다 차단해 버리는 건데 저기 가서 저 평야에서 어떻게 움직이지? 네. 뭐 이런 하마스처럼 이렇게 불이나 있으면 땅굴로 들어가서 이렇게 침투해서 뭐 훈련하고 죽이고 할 텐데 저 평야에서 어떻게 싸우는지 제가 보고 온데도 많이 걱정이 예. 됐었어요. 한 7,000명, 8,000명이 뭐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가 됐다 이런 보도들도 네.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대규모의 인원이 가서 폭풍군단이 파병을 갔던 적은 없었던 거잖아요. 예, 시리아라든가 저희 때나 저희 전에도 뭐 시리아, 이라크, 뭐 이란, 그다음 리비아 이런 나라, 짐바브웨 이런 데 우간다 갈 때는 무간단으로 갑니다. 네. 격술 교관 위주로 전투 조장 출신들로 최소한 7년 이상 복무한 사람들 위주로 보내되 그 사람 뭐 충성심이라든가 토대, 성분 이런 거 다 보고요. 갔다가 돌아와서 또 이거 사상 교육부터 해서 다 다시 하기 때문에 갈 때 절대 한 10명 이상은 절대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갑자기 저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네. 북한군이 그것도 몇 명이 나간 것도 아니고 몇백 명 나간 것도 아니고 소부대도 아니고 대부대로 나갔다고 하니까. 네. 결국에는 거기 뭐 지형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는데 임영고님, 그 북한군이 가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사실 관심인데 러시아의 무기를 보면은 이게 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 알 수 있다고요? 지금 북한군이 지급받았다고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무기들을 살펴보면 60mm 박격포 그리고 AK-12 소총, 예. 지금 피닉스라고 써져 있는데 저걸 북한말로 바꾸면 불세입니다. 그래서 불세포 대전차 미사일, 네. RPG-7 북한말로 7호 발사관인데 저런 것들은 경보병 여단 또는 일반 보병에도 똑같이 갖추고 있는 장비들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60mm 박격포 같은 경우는 중대급에 들어가는 이제 공용화기고 저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AK-12입니다. 저 AK-12 소총은 접철식 소총이어서 네. 개머리판을 접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장갑차에 병력들을 싣고서 적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장갑차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접어야 되니까. 그렇죠. 일반 AK-47은 개머리판이 안 접히거든요. 예. 네. 그렇다는 얘기는 기계화 보병의 일부로서 저 스톰제트처럼 경보병을 쓸 건가 아니면은
근처까지 가서 하차 보병을 시킨 다음에 경보병 본연의 침투 임무를 할 것인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로부터 받은 무기들이 저런 무기들이다 저희가 네. 설명을 드렸는데 이 폭풍군단 시절에도 다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대전차 미사일 빼고는 다 들어갔어요. 아, 그러면은 저런 무기들을 다루는데 익숙할 걸로 예. 보이는군요. 예. 북한이 최신으로 980 그 소총도 진짜 예. AK-12 계열이어가지고 예. 예, 충분히 사용하는. 그렇군요. 방금 이 북한군이 어쨌든 장갑차를 상대하는 보병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신 건데 북한군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쿠르스크 지역에 이 러시아 장갑차가 군인들을 내버려둔 채 철수하는 장면 저희가 조금 전에도 오늘 이야기 더 코너에서 보여드렸었거든요. 지금 나오는 이 영상인데 이 영상 보셨을 때 임영권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근데 저 영상만 가지고 예. 저 병사들이 북한군일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많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 저건 병사들을 내려놓고 내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라 저 지점이 하차 지점이었을 거예요. 저 지점에서 장갑차가 화력 지원을 해주는 동안에 하차 보병들이 하차를 한 다음에 네. 풀로 돌격을 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일대에 배치되는 러시아군의 절대 다수가 예. 고춘병들이다 보니까 훈련도가 대단히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가지고 저게 북한군일 것이다, 러시아군일 것이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박사님 말씀하신 게 맞으시고 예. 그리고 내려서 지금 그러니까 사격하고 다시 그 장갑차에 오르거나 아니면 네. 장갑차를 약간 방탄으로 해가지고 다른 지점을 옮기는 그렇게 예. 보이는데 하차라고 보이지는 그러니까 않습니다. 버리고 가는 모습으로 예. 보이지는 않는다. 예, 예. 그런데 다만 북한군으로는 보이십니까? 저런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좀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판단할 수 어렵죠. 저 봐서는 얼굴이 보지 않는 한 키라든가 이런 거 보고 예.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북한군인지는 육안으로는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버리고 가는 장면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예. 이런 설명이신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사님은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 두 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지금 하차에서 지금 전면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예. 앞쪽에서 사격이 왔다든지 해서 지금 장갑차 뒤로 방어벽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저거는 일부 언론에서 두고 간다는 건 제가 보기엔 조금 너무 나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희가 근데 사실 이 영상에 앞서서 또 다른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얼굴을 다치고 붕대를 감싸고 있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영상이요. 그래서 살아남은 북한군이다 이런 추정 영상이 돌기도 했는데 보셨죠? 예, 그 맞습니다. 영상 보셨을 때 이 영상인데 이 영상 보시고는 어떠셨습니까? 저 북한군 맞다. 그냥 맞다, 예. 제가 봤을 때 100% 북한군이다. 뭐 따로 이렇게 영상을 짜집게 하는 이런 건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네. 저 사람이 얘기하는 대하는 말이 그대로 북한군 억양, 현재 북한군 그래요? 억양 그대로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억양을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예. 이 남성 음성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공격을 시작하죠. 원래 제 인간이 40명이었는데 제 친구들인 흑철, 경애를 비롯해서 모두 전사했습니다. 흑철에는 하편에 머리가 잘렸고 저는 전에 시체에 돼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진짜 북한군일 가능성이 억양에서 어떤 좀 특징점들이 있으세요? 예, 일단은 뭐 처음에는 막 물어보는 분이 러시아 하니까 러시아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네. 분노했을 때 예. 러시아 놈들은 이렇게 얘기를 러시아, 했거든요. 예, 예. 북한에서는 러시아라고 안 하고 러시아고 러시아어라고도 안 하고 로라고 배우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러시아인데 러시아 뿌친 하는 말이 여기 예. 푸틴이 아닙니까? 근데 북한에서 발음은 뿌친 대통령이고 네. 러시아거든요. 네. 예, 근데 저 군인 자체가 지금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하느라고 러시아 하는데 마지막에 부자연스러운지 그냥 러시아 놈들은 우리를 버리고 간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예. 근데 억양으로만 봐서도 군인 예, 저 군인 목소리가 예. 북한 군인 목소리가 저렇게 납니다. 경원동무랑 그러니까 딱 단아까는 한국 군이나 비슷한데 네. 억양 부분이 약간 경원동무는 이렇게 돼서 죽었습니다. 저렇게 예. 죽었습니다. 좀 말이 좀 앞쪽 말이거든요. 평안도라든가 이쪽 항해도 쪽 말투거든요. 네. 군인 말이. 그러니까 그 억양이 똑같고 그리고 안에 있는 뭐 사투리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똑같이 얘기해가지고 좀 북한군이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영상을 저걸 보다 보니까 예. 아직 사실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예. 영상을 보다 보니까 친구라는 말을 써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는 사실 동무라는 말이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예. 저 뭐 예전에 저 여자친구한테도 동무라고 했다가 예. 되게 웃더라고요. 근데 일상 사회에서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장 기업소라든가 학교라든가 군대, 군부대 이런 데서
서로 상관 안 된 동지, 네. 하급이거나 아니면 동급은 서로 동무 아니면 동지. 여자들은 또 남자들한테 동지라 부르고 남자는 네. 여자한테 동무라 부르고. 그러니까 동지 동무는 이런 회사나 이런 데서 그렇지 일반 집이라든가 친구들끼리 모여서는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뭐 놀자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단어도 쓴다. 예, 씁니다. 아, 그러니까 저 영상이 북한군일 가능성이 그래서 보시기에는 높다 이렇게 판단을 그러니까 하시는 원래는 거예요. 경안동무랑 예. 철원동무는 이렇게 죽었다 해야 되는데 너무 가깝다 이러면 예. 그러니까 부대 내에서도 우린 둘이 친구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아직 진위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그런데 또 다른 사진이 SNS상에 요새 돌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바로 이 사진이거든요. 박사님, 이 사진 보셨을 때 예. 저게 북한군의 신분증이다. 그리고 저기 누워 있는 게 사망한 북한 군이다. 이렇게 추정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선생님하고 좀 생각이 달라요. 예. 물론 북한에서 제일 친한 친구를 딱 친구 그럽니다. 친구란 말 써요. 예. 쓰긴 씁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제일 원하는 게 북한군 포로거든요. 네. 증거를 내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우크라이나 정부 군 당국이 직접 저 포로를 신문한 내용을 얘기하면 되거든요. 예. 이름은 뭐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겉만 보여주지 안에 열면 이름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그걸 아직 안 보여주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러시아 군복을 입고 부랴틴 신분증까지 받은 사람들이 네. 저 신분증을 왜 가져갔으며 지금 영상에 나오는 네. 인공기는 왜 가져갔으며 그건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제가 보기엔 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심리전 내지는 친우크라이나 단체들의 심리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만일에 저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제가 보기엔 제렌스키 대통령이 저거 들고 나올 거예요. 인터뷰할 예. 때. 그다음에 그 포로의 신분도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모든 증거들을 내놓을 거거든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저걸 제시하는 게 아니고 친우크라이나 SNS에서 퍼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이 사진이 조작물로 확인이 됐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은 실제 사진이 아닌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사실상 저런 사진들이 만약에 심리전에 이용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군에게는 저런 사진들이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 지금 가장 많이 북한 인민군 파병을 얘기하는 게 제렌스키 대통령이고 네. 가장 적극적으로 인민군 파병을 얘기하는 게 우크라이나 군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입증이 되면 나토나 미국 그리고 그걸 빌미로 우리한테 방공망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사진이나 저런 증거물을 가장 원하는 게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다. 그러니까 실제 확보가 되면 바로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발표를 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폭풍군단 얘기로 다시 조금 더 해보면 이 폭풍군단이 현지에 파견이 되었지만 이 현지에서 결국에는 탈북을 할 수 있다, 이탈을 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폭풍군단이라고 하면 김정은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정예 요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도 뭐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김일성이 있는 그 궁전도 네. 저희 부대가 지었고 그 외국인들한테 우리 애들 어떻습니까? 우리 쟤들과 570 하나 가지고 조국 통일하겠습니다. 네. 했고 실제 김정일이 제일 힘을 줬고 당시 폭풍군단이라는 명칭도 직접 지어주고 네. 그렇게 직접 하면서 지었군요. 직접 지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이름 지어준 부대였는데 그 충성심 또한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제일 먼저 전투복을 지급해 준 것도 북한에선 저희 군단이 유일했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이후에는 국경경비대라든가 뭐 DMZ에 나와 있는 군인들도 다 네. 줬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가 먼저 줬고 그 저희 같은 곳에는 육해공군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일단 폭풍군단 나왔다 하면 그냥 장마당에 있던 군인들이 다 도망칠 정도로. 아,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 명예와 영광 그리고 제대되면 제대층보다는 공산대학 졸업증을 줍니다. 한 개 대학을 나왔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서 쉽게 이렇게 탈령이나 이런 거 하지 못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투원들만 간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비전투원급에 속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가가지고 그래요? 그 예.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장마당 세대여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다가 간 친구들이 네.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정서에 많이 돼 있고 그다음 세뇌 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정치사상 훈련이 적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탈령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걔들 또 관리하는 팀이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전투 요원으로 분석을 하신 건데 예.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좀 분석을 일단은 하십니까? 그 영상 속에 보면 이렇게 네. 군복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받는 군인들이 있었는데 딱 제가 봤을 때 내가 입대했을 때보다 한 3년 정도 더 있었다. 한 20살, 네. 21살 정도 어린 친구들이고 저 대체 북한군이 좀 많이 이렇게 지금 저 영상이군요. 많이 이렇게 약간 좀 까맣고 뭐 스킨로션 이런 게 없으니까 좀 피부가 막
예, 나이 들어 보이는데 실제는 저 친구들이 한 22살, 21살, 네. 20살 이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그러니까 군 복무 연한이 오래지 않다는 게 걸어가는 동작이라든가 예. 나오라, 뭐 줄 서라, 바로 서라, 뭐 이러는데 그렇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5년 정도 된 이후부터는 전투원들은 알아서 그냥 줄을 서고 알아서 그래요? 맞춰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동 거짓만 봐도 딱 알 수 있다. 알 수 있죠. 예. 그러면은 파병이 된 북한군 전체 그 폭풍군단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예. 정도로 좀 추정되세요? 근데 비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가짜라기보다는 예. 페이크 또 그러니까 이런 애들만 내보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또 야투경 끼고 걸어가는 행진하는 친구들 보면 실제 저 친구들은 한 6, 7년씩 복무한 친구들이고 그 외에 또 담배 피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또 거의 네. 만기 전역 전 전투원들일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섞여서 보냈다. 예. 소위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은 아까 관리를 하는 사람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혹시 예. 처형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처형조라고 북한에서는 일단 그러니까 유사시가 아닐 때는 네. 탈영 많이 일어납니다. 일반 폭풍단도 훈련이 너무 강도가 세고 하니까 탈영하면 처형조라죠. 예. 그러니까 경무라고 하거든요. 자체 네. 경무원들이 부대를 빨리 얘네가 제일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뭐 위치라든가 지도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뭐 밤에 탈영했다 하면 다음 날 한 정심쯤에 잡아서 데려오는 거죠. 아, 예. 그러면 일반 그냥 비전투 요원 병사들은 파견대 병사들은 이 처형조가 따라갔을 가능성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을까요? 뭐 딱히 처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그런 게 보일 시 바로 잡아서 뭐 군법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예. 위험성은 알고 있죠. 그렇군요. 박사님 보니까 CNN 외신 보도도 그렇고요. 한 실제로 뭐 한 30명이 한 개 소대 정도에서 이제 배치가 됐다. 또 거기에 장교들도 포함이 됐고 러시아 뭐 통역병이 포함이 됐다. 이렇게 해서 30명 정도로 한 개 소대 정도로 보더라고요. 이건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그 처형조부터 예. 시작을 해서 처형조라고 표현은 좀 어렵지만 어느 전쟁이나 그런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모전이 심하면 예. 병사들이 앞으로 안 나가거든요. 네. 그럼 뒤에서 장교가 권총을 들고 돌격 앞으로 하면 이 사람들의 임무가 후퇴하거나 탈영하는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특별히 처형조라기보다는 러우 전쟁의 소모가 워낙 심하니까 네. 거기다 자기 전쟁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지금 나오는 얘기가 30명 단위로 편제를 하고 예. 거기에 이제 감시하는 요원들이 붙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 예.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특히 이제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러시아나 북한이 지금 인민군들이 전쟁의 의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돈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돈은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고 남녘 해방도 아닌 거고 낯선 땅에서 산악행군하다가 평지에서 네. 대규모로 전사하는 상황을 보면은 아마 전쟁 공포감이 극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처형조 얘기가 좀 더 부각돼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이 처형조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 현지에 가 있는 폭풍 군단이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날씨도 있다면서요. 예. 근데 일단 지금 어느 여단에서 어느 정도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예. 함경도 쪽에 있는 여단들이면 그나마 추위에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네. 저희 군단사령부인 평안남도 덕천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평안남도에 있군요. 예. 그다음에 뭐 상원시에 있는 3848 저격부대라든가 네. 16이라든가 이런 다른 여단들이 만약 나갔을 경우에는 얘네 쪽은 날씨가 좀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예, 오죽하면 유일하게 감이 나오는 곳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 있던 나갔던 애들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추위에 좀 견뎌낼 수 있을까 네. 그게 많이 걱정이죠. 저 그러면 이제 군단 배치도거든요. 예. 지금 화력이 제일 강한 데가 평양 방어군단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현군단이라고 하는 4.2, 5.1이 이제 우리하고 대치하고 있는 전현군단이거든요. 예. 저쪽이 무장은 가장 강해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예. 제일 약한 데가 82, 8군 저쪽 맨 위에 있는 그 82, 9군단. 여기는 러시아, 중국을 방어하는 거니까 전쟁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폭풍군단이 기동성은 현대전의 어떤 그 기계화는 아니지만 네. 도보 기동성은 좋지만 전투력으로서는 전면전으로서는 상당히 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북한군을 선제 타격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얘기인즉슨 우크라이나가 쓸 수 있는 무기 제한을 좀 풀어달라라고 서방 국가들한테 요청을 한 거죠. 그렇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네. 가장 시급한 게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겁니다. 러시아의 메드베데프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네. 한시도 쉬지 않고 핵위협을 가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동장군이 닥쳐와서 예. 저 일대에 지금 라스푸티차가 도래하고 그래서 양군 모두 발이 묶여버리면은
추위는 러시아라고 안 오고 우크라이나라고 오고 그게 아니거든요. 둘 다 춥거든요. 네. 그렇다면 누가 더 긴 사거리를 가지고 누가 적의 보급망을 때려 부술 수 있는가? 적의 탄약창과 유리고를 누가 먼저 타격할 수 있는가가 네. 전쟁 승패에 직결되는 영향입니다. 즉 추우면은 모일 수밖에 없고 모이면은 난로를 킬 수밖에 없는데 네. 모인 병력들에 대한 대량 살상, 후방에 있는 탄약창들을 섬멸하고 그래서 전방으로 투사되는 적의 화력을 약화시키고 또는 푸틴이 있는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을 해서 그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방금 화면에 나왔던 스톰 섀도우라든지 에이티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핵심 자산들이기 때문에 지금 F-16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걸 확인을 했을 때 지금 F-16에서 발사되는 저 스톰 섀도우가 날아갈 수 있다면은 네. 모스크바에 있는 푸틴의 대통령궁이 직접 타격 권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무기 제한이 풀린다면요, 푸틴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러우 전쟁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러우 전쟁 보면 네. 저 땅이 우리한테 있었어야 되는데 평원이 그 흩어지되거든요. 네네. 씨앗만 뿌리면은 잘 자라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많은 땅을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거든요. 점령하고 있다. 자, 퀴즈는 뭐냐면요, 우크라이나 영토가 한반도 3배입니다. 네. 자, 러시아가 차지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땡땡 면적과 맞먹는다. 우리 이용길 선생님 뭐겠습니까? 저희 수도권 면적과 봅니다. 세 글자입니다. 두 글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예. 공개를 해주시죠. 남한 면적과. 남한 면적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전체 면적이 어떻게 얼마나 크길래 그러니까 남한 면적?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면적이 우리 3배쯤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점령한 남북 그 회랑이 정확하게 한 9만 10만 제곱 되거든요. 네. 그 정도면 남한 면적 됩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러시아가 빼앗은 우크라이나 영토도요, 무기 제한이 풀리면 장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장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고통스러운 게 예. 우크라이나를 괴롭히는 무기들 다 후방에서 오거든요. 근데 후방은 때리지 말라는 게 나토와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사거리 제한만 풀리면 러시아는 아주 고통스럽죠. 그럼 어쩌면 전선이 뚫릴 수도 있어요. 일부 전선은. 예. 만약에요,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푸틴이 핵 버튼을 누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니네가 풀면 난 누를 거야.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예.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군요. 이렇게 저희가 오늘 지식 충전을 한번 해봤는데 이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나왔던 퀴즈를 또 맞춰보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네, 폭풍공단은 땡땡땡을 대상으로 암살 훈련을 한다. 우리 문제를 내주신 이윤길 씨를 제외하고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정치범. 네, 정치범을 대상으로 암살 훈련한다. 네,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몰랐던 이야기 북한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